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친 범 여권이 180석에 정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의 결과는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국민들의 선택의 뜻은 무엇일까? 잠시 후에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국도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국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도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로 준비했습니다. 예상 외의 결과에 모두들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법전든 변호사입니다. 정익진 변호사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고시 3관왕 패스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제 왼편에 있는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상근부 대변인이죠. 시사평론가 이경평론가 나오셨고요. 국회 25년 전문가 국회 통입니다. 공간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대한민국 정세와 국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한 발 앞서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차분하게 한번 선거 결과 분석해 보자고요. 민심이 야당을 심판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비례 대표 개표는 진행 중이라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지역구는 이미 결과가 다 끝났죠. 함께 보시죠. 180석에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쳐서 자체적으로 180석에 육박했다는 겁니다. 범 여권까지 갈 필요 없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만의 합으로 180석에 육박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죠. 지역구의 의석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253석인데 민주당이 이미 지역구 개표는 거의 완료가 됐어요. 163석을 이번 선거에서 가져갔고요.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은 84석, 84석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게 지역구 의석만 놓고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났다는 거예요. 2배로 민주당이 이겼고 2배로 통합당이 패배했다는 사실이 상당한 예측을 벗어난 결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선 심상정 후보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5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전체는 비례의석까지 합해서 아시는 것처럼 300석입니다. 비례대표가 이번 선거에 47석이 걸려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시민당이 현재 개표대로라면 16석을 일단은 확보한 것으로 나왔고요. 미래한국당이 현재 개표율대로 1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비례 개표가 99.2%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몇 석 더 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정의당은 비례 4석을, 국민의당은 비례 3석을, 열린민주당이요. 예상을 벗어나게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비례 1번만, 그러니까 최강욱 직전이죠. 최강욱 후보자는 당선권으로 볼 수 없고 최강욱 앞서서 비례 1번만, 한 명만을 열린민주당은 당선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총선,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전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4연속으로 패배한 첫 사례가 됐고 반면 민주당은 4번의 전국선거를 연속으로 이기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나오셨는데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그 예측들이 이번에 다 빗나갔던 것 같아요. 통합당은 왜 이렇게 정말로 처절하게 참패한 거고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2배 가까이 지역구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까?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비례 투표율을 보면요. 예.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34.96%,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32.95%. 실제로 소선거구제가 만들어 놓은 가장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정당 지지가 오히려 뭐 말하자면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한 거의 비슷비슷하게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지역구에서는 따블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네요. 만약 중대선거구제였다면 전혀 이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신데 좀 더 쉽게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네. 정당이 받는 지지율은 비슷비슷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역구에서는 더블 스코어가 났다. 그렇습니다. 선거구제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어쨌든 그 사전 투표율이 높았는데 사전 투표율에서 호남의 결집, 즉 이낙연이라고 하는 큰 리더를 중심으로 한 사전 투표율의 밴드 외균 효과가 수도권에 먹혀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민생당은 지금 한 석도 네.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생당은 지역구도 또 심지어는 비례대표 의석도 거의 찾기 어려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야당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호남에서는 이낙연 대 정세균의 싸움으로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 예. 오히려 어느 곳에서 무소속이나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하느냐가 사실은 자기 지지하는 지역, 전남과 전북이 말하자면 대권 레이스에 당내 경선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들이 폭발력을 가졌다라고 예. 하는 것이 수도권에서 그대로 접전지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폭제가 됐고, 반면에 예. 본투표에서는 사실은 뒤늦게 부울경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이번 그렇군요. 선거는 따라서 지역구도가 다시 부활된 선거였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PK 90역을 할 수 있는 인물의 일체화가 되지 못했다. TK, PK의 강력한 구심력을 끌어낼 만한 그 누군가가 없었다. 예, 홍준표는 밖에 나와 있고, 또 김태호도 밖에 나와 있고, 서울 출신의 말하자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냐라는 데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답을 했던 선거다. 텃밭에서 갈렸다. 네,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과 예. 관련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엄청나게 여당이 봤다라고 저는 봐요.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 서울, 경기, 뭐 충남, 충북, 대전 할 것 없이 민주당의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그 힘들이 말하자면 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말하자면 부동, 움직이는 표, 흐르는 표가 움직이지 않는 다른 안일 불자의 부동표로 만들었다. 그것이 이번에 어떤 비례의 표심이 반반으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석을 이렇게 큰 차이로 간 배경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예. 부수적으로는 과거에 지나치게 말하자면 미래통합도 이념지향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어떻니, 우한이 어떻니, 뭐 그런 거였었는데 실제로 그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국방비, 미한 주둔, 주한 미군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하고 절연하는 전통적인 말하자면 안보 프레임을 걸 수 없는 상태들. 말하자면 미일 한국의 어떤 안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됐다는 거고, 또 막판에 실제로 황교안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전체로 다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대책점이 되지 못했다는 끌려갔다. 것도 실제적으로는 부분이고, 뒤늦게 무슨 조국 프레임을 갖고 온 것은 오히려 역으로 미래지향적 정당이 되지 못하고 과거 프레임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선거 전략의 불일치. 뭐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전술적 전략적으로 얘기한 데에 비해서 박현준 위원장은 100석도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거는 뭐 단일한 어떤 전략 전술도 없어 보이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재국민 표수가 얼마 안 됐지만 전체로 국외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다.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재국민 투표도 아마 친여당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종합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예.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가장 큰 이슈가 집권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이번 선거에서 작용했다라는 분석 들려주셨고,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양 진영에서의 어떤 집중력 대결에서는 양당이 비슷했지만 중도층을 어느 당이 끌어안느냐에 따라서 이번 결과가 이렇게 지역구에서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해석을 들려주셨는데, 지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인 힘으로 180석에 육박한다라는 것은 고승덕 의원님 잠시 후에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국회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야당, 범여권을 치자면 이미 180석이 넘어섰기 때문에 집권 정당이 하고 싶은 입법, 누군가를 임명, 예컨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국회 절차에서 이제 야당의 반대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물리적인 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사실 뭐 저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그 180대 120 이게 지켜지느냐였었거든요. 180석을 이제 확보하게 되면 그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그 동물국회 방지법에 의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못하는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쪽수가 일단은 네. 그걸 넘어선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는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주요한 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전부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야당이 이제 여당 발목 붙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예. 다만 야당의 이제, 반대가 이제 네.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상태가 네. 됐다. 다만 이제 국민들은 개헌 할 수 있는 그 200석까지는 주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개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야당이 이제 잘 해보라 이런 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2008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18대 국회의원 당선될 때 사실상 그 당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열풍에 의해서 야당이 정말 그 패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참패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보수가 거의 지금 패족이라는 말 나올 정도로 보수 괴멸 수준으로 지금 거의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야당도 그걸 전기로 해가지고 인물 쇄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섰는데 결국 국민들은 이대로는 야당이 대안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정신 차리고 인물 쇄신하고 뼈저리게 다시 출발해라 하는 메시지가 되겠고요. 또 반대로 여당에게는 이제 대통령이 힘 실어줬으니 코로나 극복하시고 경제 좀 살려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양당의 선거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로일 겁니다. 뭐 다른 지역구에서도 대부분 여당이 앞섰지만 특히 이 종로 같은 경우는 양당의 리더와 또 대선 주자급이 맞붙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욱더 주목되는데 함께 보시죠. 자, 결과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디테일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8.3 대 39.9 적수가 되지 못했다. 황교안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결코 적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54,902표를 이낙연 당선인이 얻었고 황교안 낙선인은 37,594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두 사람의 표차는 17,308표 차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한 발짝 제가 더 나가서 오늘은 돌직구쇼에서 얘기해보자고 했잖아요. 장 소장님, 황 대표의 패배가 비단 본인의 지역구에서의 패배로 그친 것이 아니라 황 대표가 이끌었던 미래통합당, 즉 보수 야당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황교안 후보에게 패배의 책임론도 일 것으로 보이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괴멸 수준으로 이번 선거에서 패했다라고 분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게임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 민주당 진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거에 노련한 분들, 정치에 다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선거도 많이 치러봤고. 근데 하지만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본인 선거 처음 치렀고요. 저런 선거 지휘 처음 해봅니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했지만 박영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좀 떨어져 있던 분이었고 신세돈 위원장 같은 분은 경제학자였고요. 지도부 자체가 게임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선거의 비전문가들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아마추어리즘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이 13일이었는데 첫날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미래통합당을 계속 힘들게 했던 거는요. 막말 공방이었어요. 도대체 막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황교안 대표가 스타트를 끊었고요. 마지막까지 차명진 의원 때문에 그 막말 논란을 해명하고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다시 수습하려고 하다가 또 수습도 안 되고 계속 그런 것들 끌려갔어요. 제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내세울 여러 가지 인물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막말 공방으로 끝난 선거였다. 공천 과정은 좀 어땠습니까? 공천 과정도 상당히 처음부터 문제였죠. 예를 들면은 컷오프는 잘 했지만 본인들의 사심에 들어간 공천을 하려고 한 거예요. 사천이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현주 의원, 보수의 여전사라고 하는 이현주 의원을 살리려고요, 영도에도 넣었다가 갑자기 남구을에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결국 이현주 의원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부산 지역도 5석을 잃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런 공천을 하지 않았으면 김영호 위원장은 왜 그런 공천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천이라고 그런 거죠. 사심이 들어간 게 아니냐. 사천이었다. 건데 보세요. 그 김용호 위원장께서 컷오프 시켜서 출마를 안 시켰던 주요한 정치인들 4명 무소속 후보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지금 홍준표,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다 사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공천도 잘못이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약하자면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주도했던 공천도 실패했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선거 레이스 운영도 아마추어였고 거기에 막말까지 보태져서 결국에는 중도층이 떠난 것은 물론이고 주요 지지층마저 외면하게 됐던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 뭐라고 보냐면요. 기본적으로 작년 2월부터 이런 패배가 잉태되었다고 전 보여져요. 왜요? 탄핵당한 정권의 2인자가 보수를 살리겠다고 하는 당대표가 됐어요. 거기에 우리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는 우리는 탄핵당한 그 정당이 아니야.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당이 아니야라고 국민들께 계속 외쳤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저기 박근혜 정권의 2인자가 저 당에서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네. 그 프레임을 결국에는 벗어날 수가 없었고요. 그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했었으면 황교안 대표가 보수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인물을 수혈했어야 돼요. 비전도 제시 못했고요. 새로운 인물도 수혈 못했습니다. 거의 지금 처절한 자기 반성 같이 들리는군요. 네. 제가 근데 이렇게 황교안 대표도 지셨고 보수파도 지금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는데 예. 일단은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180석은요. 정말 우리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 유정회 때 빼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더 이상 질이 멸렬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일당 독재가 갈 수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한쪽 정파가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나라 상당히 위험하니까 지금 야당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럼요. 아예 이 기회에 맞습니다. 처절하게 원점부터. 새로운 비전 제시하고요. 새로운 인물 영입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이번에 그 보수 통합의 과정이 그만큼 처절하게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군요. 한계가 있었다라는 분석. 왜 이번 선거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분석을 정말로 냉철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김영주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셨으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또 공정하게 말씀 주셨고 장천수 소장님도 또 보좌관 경력을 통해서 처절하게 자기 반성을 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럼 이낙연, 황교안 두 분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제 앞으로 2년 후가 대선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의 뜻도 헤아리며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미래통합당은
말 그대로 원점부터 재시작하는 비대위부터 꾸려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조기 전당대회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는 대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대권으로 바로 갑니까? 대권으로 바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던 거고요. 내부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들어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 이제 후보자, 이제 의원이 되실 거죠. 이분께서는 항상 이렇게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 게 항상 겸손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막중한 책임으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주신다면 이라면서 항상 또 얘기를 하셨던 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뭐 대선 주자 얘기가 나올 때 이낙연 후보가 당내에 입지가 없다, 당내에 지지 세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당내에서 봤을 때는 당내의 세력은 지금 현재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지지하시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면은 당내 세력은 자연적으로 좀 결집이 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런데 당내에서 꼭 이낙연 의원, 이게 후보만 꼭 대선 주자로 지금 꼽히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단체장을 제외하고도 김두관 의원도 지금 살아서 다시 돌아오셨고요. 네,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지금 아직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이번에 저희가 지난 지선 때 대승을 거두면서 조금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 때에도 저희가 130석 플러스 알파를 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민심이라는 게 한번 기회를 주고 나면은 심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저희가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긴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끝까지 민주당은 겸손하게 가야 될 것 같고 당내에서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럼요. 세력이 지금 저희가 63석이 더 지역구만 더 많이 커졌는데요. 그러면 당내에서도 대권 주자를 놓고 세력들이 좀 결집이 되면서 혹시 다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부담은, 개인적인 걱정과 부담은 좀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혜롭게 끝까지 겸손한 민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대권 주자 아직 많다라는 말씀 주셨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선거 상황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쩌보면 그 본능적인 어떤 직감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느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아침에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요구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미워도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야당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비대위 얘기가 벌써 나와요? 뭐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거가 끝나면은 막 깨끗이 내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영진 변호사님, 제가 요즘에 개인적인 얘기 하나 드리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한 고전이죠. 중국의 손무가 손자 선생께서 쓰신 병법서인데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패. 적을 알고 싸운다면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패배하지 않는 전쟁이 중요하다. 손자 선생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자,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왜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는지를 알아야 또 지지를 않는다라는 게 교훈이 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왜 이번 선거에서 지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잘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황교안 대표 두 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적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그러니까 대패를 갖다가 당한 거죠. 저는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넥타이 색깔이 바뀌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제는 푸른 빛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넥타이를 왜 매셨을까? 더군다나 종로에서 그 투표를 갖다가 하셨는데 근데 오늘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핑크빛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총선에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19대 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152석으로 승리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당을 갖다 바꿔가지고 야당으로 바꿔가지고 민주당 비대위원장 해서
그때도 이제 제1당 만들어냈는데 이번엔 어떨까 그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삼세판 역시 어려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야당에서 이기려면은 그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어요. 예. 왜 바람이 불지 않았는가? 야당에서 이슈를 갖다 잡질 못했어요. 이런 이슈를 갖다 딱 들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이걸 파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고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쓸데없는 이야기가 툭툭 터져 나와가지고 그걸 막는 데다가 온 힘을 갖다 다 쏟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았고 오히려 역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야당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했던 그런 부분들도 그런 선거들도 진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주위에 한 20명 정도가 출마를 해가지고 좀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도 진 경우가 적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나한테 시간 좀 많이 줬으면 어떻게 했었을 텐데 너무 영입이 늦었어요. 공천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지금 야당의 미래통합당이 다 아마추어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뒤늦게 들어왔고 예.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조직이 너무 아마추어적이었다. 그래서 일단 대표부터 황교안 대표부터 너무 선거를 모르고 공직으로 검사로 이렇게 떠받들림만 받아왔던 그런 분이 선거를 지휘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모르고 할 수 없으면 그럼 전문가한테 맡겼어야죠. 예. 세 번째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요. 이번 선거가 단순한 그런 총선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만 3년차 집권 그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서 이번 선거는 만약에 잘못되면은 중간 평가를 갖다가 잘못하는 것이 된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결과는 대통령한테 최대의 선물을 안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하반기에 무슨 일을 잘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대통령이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것 같고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노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떨리는 듯한 음성으로 엄중한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라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은 김종인 위원장 직업이 비대위원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그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비대위원장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놔줄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이 너무 늦었다.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영입을 하려면 했었어야 됐는데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예언대로 공천이 사천이었고 문제가 많았다라는 영입 이전의 그 비판이 현실로 드러난 결과가 됐다라는 거죠.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말로 처절하고 냉철한 분석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이례적인 결과는 오세훈, 나경원 모두 다 아웃됐다는 겁니다. 광진을 결과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지영 정말로 어제 제가 개표방송 하고서 뭐 정리하고 집에 가니까 12시가 넘었는데 새벽 1시 될 때까지 굉장히 접전 양상이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결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54,210표 대 오세훈 후보가 51,464표. 그러니까 어제 한 12시 자정 때까지는 아슬아슬했어요. 2,746표 차. 아슬아슬하게 되다가 이제 개표 종반에 그래도 나머지 표가 모두 다 고민정 후보에게 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두 후보도 어제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개표 방송 오느라. 당락이 한 4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선인의 소감 들어보시죠.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임을 저도 확신하고 저랑 좀 멋지게 그려 나가시죠.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상당히 치열하게 붙었었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
터줏대감은 원래 김영주 의원님이시거든요. 추미애 장관의 본래 지역이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유일하게 그것도 자기 같은 소속에서 진 사람이 바로 김영주 의원에게 패배를 했었고 이 지역 지역구 의원이셨고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 지역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막판까지 선전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보면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이른바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 많았는데 독특하게 고민정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윤영찬도 아니고 예컨대 김의겸도 아니고 왜 고민정이었나? 네, 그거는 그야말로 어떤 민주당이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나경원이 일찌감치 당선권에서 멀다고 당에서 판단했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오세훈만 이기면 사실은 야권의 주요한 잠룡들이 이번 선거에서 다 아웃되는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야, 그런 전략까지 다 민주당이 했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좀 어려웠던 고민정 후보가 호남 출신도 아니고 물론 남편은 호남 출신이었지만 좀 어리고 여성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임종석 실장이 또 호남 출신으로 와서 당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조금 더 지역의 한양대 출신으로서 못을 박아 주셨다든지 명확하게 했고 저도 보름 전에 고민정 후보하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와보니까 한 표라도 이기기는 이길 것 같다. 든든하게 해라.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전직 지역구 의원으로서. 네. 그리고 그 남편도 보니까. 만나봤는데 그래서 남편도 시인으로 굉장히 길거리를 계속 두 분 다 열심히 했어요. 예. 오세훈 후보도 열심히 했고 두 분 다 팽팽 오히려 억울할 정도로 오세훈 후보는 일찌감치 와서 도전장을 내밀고 지역을 닦아왔지만 여전히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오세훈 후보는 왠지 광진을하고 안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이 좀 들어맞는 부분. 너무 거물이라? 거물이기도 하고 사는데도 좀 그렇고 좀 부여스러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고민정 후보의 남편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바닥에서 이렇게 절절하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또 야리야리하고 어떤 좀 더 도와주고 싶은 또 그 남편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똘똘 뭉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호남 기반의 표심이 작동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아슬아슬하겠지만 고민정 후보가 지지는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은 왜냐하면 2주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김영주 의원께서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심을 보니까 고민정이 김영주 의원 고민정이 넉넉하게 이기지 못하겠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오세훈 후보가 질 것 같다. 이런 말을 저한테 했었잖아요. 예, 저 느낌이 그런 거죠. 정확하게 일치했군요. 네. 예,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좀 계속적으로 전폭 지원을 한 것도 통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금 내리졌어요. 지난번 총선 때 종로에서 졌고 이번에 또 여기서 졌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또 지고 지금 3연속 패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세훈 후보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패배 연속이기도 하고 시장을 하시다가 또 그만둔 부분도 있고 여전히 그런 내상들이 깊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향후 정치적 그 진로가 굉장히 구름이 많이 끼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하는 야당, 보수 정당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미랄이 되어서 정말 보수의 중심을 잡아간다 그러면 또 기회가 없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김민석 말하자면 전 서울시장 후보, 전 의원이 벌써 몇 년 동안에 그런 야인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번에 또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번에 많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만 절치부심해서 2004년 선거 이후에 12년까지 8년 동안 거의 내리지다시피 하는 선거를 하고 절치부심해서 겨우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상외로 그렇게 접전하지 않고 싱겁게 끝난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입니다. 예상외로 그렇게 접전은 아니었어요.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당선이 됐고 6만 1,407표를 얻었고 낙선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입니다. 통합당 5만 3,026표 표차가 꽤 났습니다. 8,381표 차가
났습니다. 당선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선거를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했던 우리 후보님들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회 혁신, 정치개혁을 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동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판사 대 판사 대결이었고 저 지역은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지난 선거에서도 이례적으로 가져왔던 본인의 지역이라 상당히 접전 혹은 앞선 여론조사 몇몇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우세, 접전 우세까지 내다봤던 지역이었는데 이 예상 외의 결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고승덕 의원님이 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대결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여당 쪽에서 절묘하게 또 역시 공천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아무나 이렇게 나경원 이렇게 의원하고 붙여가지고 뭐 쉽게 이긴다 이런 구도는 아닌데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판사 경력으로만 보면 나경원 의원보다 오히려 법원 경력이 좀 더 깁니다. 그러니까 판사로서 일단 뭐 꿀릴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 거물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지역 그 바닥 관리를 조금 제대로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공중전에는 굉장히 능한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지만 그 바닥 관리는 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볼 때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중앙 정치는 좀 잘할 것 같지만 이분이 과연 어떤 지역을 더 보살피고 의정 활동에 정말 의원으로 충실할 것인가 보다는 뭐 당대표라든가 그 어떤 그 다음 디딤돌로 가는 여기에 더 욕심이 많지 않느냐. 반면에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분은 당선시키면 적어도 4년 동안은 지역 일과 의정 활동 열심히 하겠다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그 경력이나 이런 데 밀릴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뭐 그 얼굴 성형수술로 해가지고 뭐 가짜뉴스 때문에 한번 그 혼이 난 적이 있고 최근에는 그 아들의 그 모 대학교 연구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임의로 사용한 그런 게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마치 엄마 찬스처럼 했다는 그게 약점이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이제 아들은 나타나면 이제 표가 떨어지니까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유세차에 이렇게 딸의 얼굴 보여주면서 동정에 호소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들로 인한 그 이미지 훼손을 덮지를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공격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보게 되면 서울은 호남에서는 만약에 이낙연 마케팅이 통했다고 하게 되면 서울에서는 코로나 어떤 국난 극복 과정에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코드를 맞춰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후보자에게 좀 더 힘이 이제 중도층 표심이 실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좀 이제 정말 일할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일부는 끄덕여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는지는 여전히 좀 궁금한 측면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서울 송파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 현역 의원인 최재성 의원을 배현진 당선인이 재도전, 복수혈전 만에 꺾었습니다. 배현진 후보가 지난 총선 때는 최재성 의원에게 그야말로 참패했었는데 지금은요 다시 이겼어요. 되찾아왔죠. 지금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의석을 확보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배현진 당선인이 됐습니다.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배현진 당선인에 대한 이미지가 MBC 뉴스데스크 앵커, 아나운서 출신의 정치적 비전문가 이미지가 약점이었는데 이번 본인의 힘으로 당선된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적진의 장수의 지역구를 뺏어왔다라는 이번 결과로 이제는 정치인 배현진으로서의 어떤 앞으로의 국회에서의 입지도 좀 더 굳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관련돼서 최재성 현역 의원이 굉장히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2,071표 그리고 65,760표
6,300표 차, 큰 차이로 배현진 당선인이 당선을 했기 때문이죠. 배현진 당선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 배현진의 진심과 의지를 믿고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송파 구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미래통합당이 아직은 국민의 마음에 아주 밀착해 다가가는 데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또 한 번의 반성을 하면서 언제나 국민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배현진이 되겠습니다. 배현진에 대한 재평가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장 소장님이 국회 전문가시니까 4년 전 배현진과 지금의 배현진 당선인이 전혀 달라졌다. 지금 말하는 발언을 보더라도요, 물론 준비를 해왔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저도 많이 봤지만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적절하게 잘 할 수가 없는데, 본인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몇 안 되는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본인의 동료들과 정치 선배들은 다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당선에 감사의 말을 무슨 말을 할까 봤더니 이런 워딩이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제된 발언들이 나왔다.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배현진 당선.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배현진 후보는 2년 전에 재보궐선거에서 2년 전 맞아요. 최재성 후보에게 졌었고요.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후보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진 의원으로서 지역 밀착형, 겸손한,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그러한 후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현진 후보가 지난 2년 전에 지면서 지역을 바닥부터 다졌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비교 우위, 차별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최재성 의원도 만만치가 않은데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데요. 배현진 후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배현진 후보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열심히 지역 활동을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로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평가를 해준 것 같고, 또 하나는요, 그쪽에 상당히 배현진 후보에게 유리한 단지가 들어섰어요. 무슨 단지? 헬리오시티라고 많은 세대가 들어왔어요. 어휴. 거기서 이번에 봤을 때는 몰표가 나왔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헬리오시티가 이제 들어서면서 최재성 의원한테 여러 가지 좀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그런데 최재성 후보가 그 부분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헬리오시티에 있는 주민들이 되게 반감을 좀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배현진 후보가 또 집중 공략을 했고, 그래서 후보 개인적인 경쟁력과 같이 좋아졌다라는 것, 그것 두 가지 때문에 승리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공교롭게 이번 선거가 사실은 배현진 당선인과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중앙당으로부터 한때는 그렇죠. 배척의 대상이었는데, 배척의 대상이었던 두 사람, 그리고 두 분이 함께 결을 같이 했잖아요. 둘 다 당선됐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황교안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대변인 키즈였던 민경호 의원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상당히 홍준표 대표랑 배현진 후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위상이 역전된 것 같아요. 선거 몰라요. 정치 알 수 없습니다. 정치 몰라요. 선거 몰라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고양갑에서 막판 접전 끝에 심상정 당선인이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보다는 통합당 이경원 후보가 끝까지 선전을 했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당선인이 당선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이 깊으셨을 텐데, 저 심상정을 믿고 지켜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매우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민생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슬아슬했죠? 네. 아슬아슬한다는 게 민주당 후보와 아슬아슬한 거는 아니었었죠.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이 당선이냐 낙선이냐를 두고 마음이 졸였을 것 같아요. 끝까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여성 후보들을 좀 많이 지켜봤었거든요. 그 안에는 심상정 후보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근데 우리 당에는 또 문명순 후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문명순 후보도 선정했어요. 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3위에 좀 머물렀어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여성 후보들을 여야를 떠나서 왜 여성 후보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했냐 하면은 정치권 자체가 엄청 보수적인 것이잖아요. 저희 선거법으로 인해서 지금
여성 공천을 권고하는 것이 목표로 삼는 게 30%인데 이번에 공천율이 1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당선된 여성 의원들만 봐도 29명, 지금 300명에 따지면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님이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문명석 의원님한테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성 의원님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다만 이 정의당은 또 군소정당이 국회에 많이 입성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문제 삼는 게 선거법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선거법으로 인해서 근데 저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그동안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례위성정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통합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이지만 민주당은 시민당이 비례연합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후보자들은 11번부터 좀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선거 보조금 같은 경우도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당은 24억 원을 받았는데 한국당은 끝까지 20명의 의원을 보내서 꺼주기를 함으로써 6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잘잘못을 가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선거법은 분명히 손을 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선거법의 취지처럼 여러 군소정당들이 많이 국회에 입성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소속 화려하게 살아서 돌아온 무소속의 생존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선거 참 몰라요. 어려워요. 정치 몰라요. 야, 이거 어떻게 다 살았어요? 홍준표 무소속, 김태훈 무소속, 윤상현 무소속, 권성동 무소속. 오히려 미래통합당 후보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선전을 해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는 조속히 당을 정상화하겠다. 김태호 정권 창출 준비하겠다. 윤상현 문정권 견제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하겠다. 살아서 돌아온 무소속 4인방의 저력은 상당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공천은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윤상현 두 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설마 대구가 나를 버리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대구를 왔는데 참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같이 운동한 이인선 후보한테는 나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거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만은 우리 당이 참패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저하고 같이 선거운동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승리지만은 오히려 민심은 야권에 대해서 더 쇠초리를 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신보다도 결국 민심이 중요했다는 거, 결국 야권을 다시 재편하라는 국민적인 요구이자 명령이다. 이게 참 묘한 게 이제 돌직구가 이제 오늘 분석을 하고 한 거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야 모두에게.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보세요. 당신들 무소속으로 나가면 절대 입당 못한다. 입당 불허다라고 엄명을 내렸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다 됐어요. 다 당으로 돌아오겠대요. 입당 불허 명령을 내린 분들이 지금 당에 없는데 입당 불허 명령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미래당이 통합당, 한국당 합쳐가지고 101석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무소속이 5명이 됐는데 그 중에 4명이 저분들이거든요. 4석이 엄청나게 지금 큰 숫자라고요. 크죠. 이건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셔와야 될 그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웃겼는데 이제 홍준표 그 의원이 이제 의원 되셨다고 치고 내가 빨리 이제 우리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정상화시켰다. 조속히 당으로 들어가서. 참 이게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어쨌든 저 내부는 사실은 개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20대 때도 무소속으로 당선되셔가지고 입당을 갖다가 했고, 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 최다선 의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강원도에서 요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일한 그 후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중진들이거든요. 예. 네 분들의 선수를 제가 일일이 합해 보니까 16선이에요. 아, 네 분의 선수를 합치면 16선이다. 16선이더라고요. 그러면 초선 16명이라는 선수가 같네요. 그렇죠.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분들 다 낙선을 한 상황에서 그나마 당의 중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진들이 이렇게 수혈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석이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는 너무 앞서서 총선 이후를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후회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차라리 강남에 나갔었더라면. 홍준표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당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장 당선이 될 수 있는 데를 내가 나가야 되겠다. 거기가 어디냐? 대구다. 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 던지고 정치를 한 거죠. 보세요. 아슬아슬했어요. 38.5 대 35.8. 그래도 어쨌든 이겼잖아요. 예, 이게 얼핏 보면 숫자가 같아 보여요. 이게 8558이니까. 법조인 경력으로 보면 황 대표나 홍 전 대표나 비슷한데, 그런데 정치 경력에선 차이가 이만큼 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관심 당선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야 모두에게. 조금 더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황운하 당선인도 당선이 됐고, 김기현 당선인도 당선이 됐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 동행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참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황운하도 당선됐고, 김기현도 당선됐다. 누군지도 다들 아시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김기현 전 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울산 남구을 당선 58.5% 득표. 선거 공작 사건 피해자가 된 처지에서 더욱 절실하고 절박했다. 진심과 진실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황운하 당선인은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오늘 23일 첫 공판 준비기입니다. 황운하 당선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정당당함의 승리입니다. 시급한 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의 횡포에 맞서서 결코 쓰러질 수 없다는 간절한 국민들의 영혼이 이번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그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두 사람의 처지가 상당히 달랐는데, 김기현 후보와 이제 황운하 후보 같이 이제 국회에서 동행을 하게 됐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황운하 당선인 같은 경우는 기소 중인 피고인 신분이고 이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 김기현 그 당선자가 이제 4선이 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김기현 당선자가 요번에 원래는 출마를 안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재선이 됐었으면 이번에 그거 버리고 국회의원 출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당선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왜 당선이 못 됐느냐? 여기에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난 1월 20일 날 검찰에서 황운하 당선자, 그때 이제 경찰청장이었죠. 지방경찰청장. 상대로 해가지고 기소를 갖다가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23일부터 그 재판을 갖다가 시작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국회에서 만나면, 이제 제가 국회의원 안 해봤지만 두 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막 인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좀 어색하고 뻘쭘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저 재판 결과에 따라서 황운하 당선자의 또 위치도 어떻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두 분은 사실은 이게 화해가 좀 하기 어려운 게, 왜냐면 김기현 당선인의 주장대로라면 아무 무고한 현직 시장이었던 나를 황운하 당선인의 지시로 부당한 수사를 벌여서 내가 낙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황운하 당선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수사할 만하니까 수사한 거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정치적 화해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막 문제인데, 고승덕 의원님.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제 여대 야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좀 방어해줄 수 있는 화력은 좀 약해졌다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윤 총장을 많이 방어를 해야 될 건데, 그렇지만 이제 법사위에서 보통 이제 화력이 강한 의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 총장 그 엄호하는 이런 역할을 야당이 수자는 작아도 뭐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보고요. 뭐 김기현 이번에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전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 가가지고 윤 총장을 보게 될 거고, 황운하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 가서 서로 이제 두 분이 같은 위원회에 앉아 있는 일은 이제 아마 없을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윤 총장으로서는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벌어지는 과제가 그동안 이제 수사 미뤄놨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이런 것들도 조금 진행이 덜 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 선거 사범에 대해서 일제히 지금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이제 뭐 공수처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선거 사범은 꼭 무슨 의원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범죄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 수사하다 보면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윤 총장을 바라볼 때 뭐 여당의 편파적으로 뭐 당선 무효 쪽으로 많이 몰고 간다 이제 이런 것만 아니고 공정하게 해주게 되면은 특별히 지금 와가지고 뭐 윤 총장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요구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열린 그 민주당이라든가 또 일부 여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 친조국 이렇게 강성 그런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윤 총장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좀 피곤한 그 임기 내내 일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김남국 후보도 성비하 논란에도 당선이 됐습니다. 안산 단원을 조국 지킴이 김남국 민주당 후보 성비하 팟캐스트 출연 논란 초반 고전이 있었지만 막판 적정 끝 뒤집기에 성공해서 51.3%로 득표를 했습니다. 보수 3선 박순자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남국 후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고발 사건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어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 평론가님, 네. 김남국 후보의 당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남국 후보가 당에서 처음에 공천을 받을 때 그때 지역 안산 단원이었었죠. 그쪽 지역에서는 경선을 좀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선하지 않고 전략 공천으로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지역을 보니까 많은 지역의 지역민들과 지역 또 의원님들이 같이 좀 한마음으로 같은 그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좀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이상한 팟캐스트, 이상한 인터넷 방송인가요? 네. 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관계를 조금 면밀히 좀 봤는데요. 박순자 상대 후보가 말하시는 것처럼 지금 뭐 거의 한 달 정도 안 되는 기간, 20여 차례 출연을 하고 공동 진행자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패널로 그때 김남국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약간 숙맥 같은 그런 캐릭터로 좀 상담을 받는 예. 한 2회 정도 좀 들어갔던 걸로 지금 파악을 됐어요. 근데 사과문을 좀 발표를 할 때 단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에 말미에 유감이다를 죄송하다. 나는 거기에 거기에 좀 참여를 했지만, 패널로 좀 참여를 했지만, 그래도 좀 사과할 때는 좀 죄송하다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쪽 지역의 유권자들, 특히 여성 표심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아신 유권자들은 또 지혜롭게 선택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어떤 기대도 있었는데요. 국민들께서 그쪽 지역 유권자분들께서 좀 지혜롭게 선택을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팟캐스트 자체가 청소년 유해 방송이다라는 걸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지금 고발을 당한 건데, 김남국 당선인이 그냥 패널로 한 2회 정도 나간 것 뿐인데 이걸 고발의 대상자로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좀 반박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분이 그냥 변호사였고 팟캐스트 진행자였고 그냥 참여자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거는 그것을 표방하고 했던 것이니까. 하지만 저분은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고 단순히 저기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경 부대변인께도 좀 상당히 유감인 게 뭐냐면 제보자가 자기 부인의 사진을 올렸잖아요. 거기에. 그걸 가지고 품평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동조를 하고 낄낄낄대고 웃고요. 예전에요. 그 작년에 한 대학교 대학생들이 그러한 자기네들 카톡방에서 자기네들 동기 여학생 거 카톡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같이 거기서 또 이렇게 성희롱성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 1월 달에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지금 이 사건은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경 대변인 사진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권 변호사고 선한 사람이었으니까 괜찮아. 그냥 단순히 2번밖에 참여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 주민들,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공직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진영을 떠나서 이 부분은 여성 비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옹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생각이에요. 드려도 될까요? 예. 물론 안 나가면 가장 좋지요. 안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이게 고발의 대상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나가서 그 참여를 해서 그리고 뭐 같이 깨게 되고 웃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정확히 보셨나요? 네, 그렇게 심하게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좀 명확히 하려고 하고요. 심하게 동조 안 했다기보다 네, 거기에 맞아요. 참여해서 참여 안 하면 좋죠. 참여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야, 넌 후보에 자격이 없다. 이거를 갖다 민주당에서 검증하지 못한 민주당 문제다라고 할 정도의 그 수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물론 제 사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분 좋지 않겠죠. 기분 좋지 않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정말 민주당 자체가 문제라고 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좀 네, 듭니다. 두 분의 말씀 공유 한번 제가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김영주 의원님. 예, 김남국 변호사가 방송 활동도 하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사실 정치 활동에 관심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정치 활동을 할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가려서 안 나갔어야 된다는 게 부분이고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줄 알면 그런 데는 안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그 태구민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강남에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과연 강남 주민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저를 받아들일 주실까 이런 청와를 들을 때조차도 이제 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의 저국입니다. 강남은 저의 고향입니다. 북한 출신으로 처음 지역구 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제3정당은 없었다. 양당, 거대 양당이 사실상 비례까지 독점을 하면서 제3정당, 군소정당의 성적은 더욱더 처절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군소정당 대참사라는 제목으로 다뤄봤습니다. 양당이 최소 16석 이상, 17석 이상 80%를 싹쓸이하게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보세요. 민생당 0, 국민의당 3, 정의당 서내서, 세내서, 4석. 최종 개표 결과가 오늘 오후 확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민생당은 아예 한 명도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다. 열린민주당은 한 명, 민생당도 한 명도 되지 못한, 나중에 개표 결과에 따라서 열린민주당은 민생당과 좀 다르게 1명에서 3명 정도까지 가능성이 아직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군소정당들은 대참사였다는 것.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예측한 것과 너무 결과가 좀 달라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저는 8석까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표용지가 48.1cm, 전자개표가 안 됐고 일일이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표 막바지입니다. 최종 개표 결과가 좀 나오면 결과가 좀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민생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난해에 연동형 비례제를 4+1에서 통과시킬 때만 하더라도 이 정당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본인도 스스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협조해 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공수처법 같은 경우.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군소 정당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 했던 건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를 갖다 하냐면은 원래 국민들의 선택하는 것을 조금 왜곡을 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뭐 여당이나 거대 여당이나 거대 야당한테 주려고 했던 표를 일부를 작은 그 정당들한테 주겠다라고 하였던 것인데, 제가 이거 살아보니까요, 궁즉통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궁하게 되면 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어떻게든 해결 방안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의석을 갖다가 뺏기게 생긴 거대 야당이나 거대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제도의 허점을 어떻게 노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고민의 결과 나타난 것들이 이른바 비례 정당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우리나라 그 정치가 명분보다는 밥그릇 싸움이 더 큰 것이다. 이걸 갖다가 미리 생각을 갖다가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그냥 자취한 것이 아닌가. 예. 사실 모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이 비례 개표 현황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더불어시민당은 비례 17석, 미래한국당은 비례 19석을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17번까지 더불어시민당은, 한국당은 19번까지. 19번이면 허은하 소장이죠. 네. 허은하 소장. 이미지 컨설턴트 허은하 소장까지. 그리고 정의당은 비례 6번까지. 국민의당은 비례 3번까지. 열린민주당은 비례 3번까지. 그러니까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당선권 안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부분 정리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올드보이들이 다 안 됐다. 옛날이요. 올드보이들의 결과 함께 보시죠. OB라고 하죠. 올드보이. 자, 정치구단 박지원 민생당 낙선, 통일부 장관 출신 정동영 민생당 후보 낙선, 7선 도전 천정배 민생당 후보 낙선, 9선 도전 서청원 우리공화당 비례 후보, 아예 우리공화당 자체가 3% 정당 득표를 못 얻어서 낙선. 박지원 후보의 낙선 후 SNS 글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치구단의 낙선 후의 글입니다. 경읍과에 승복하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자, 새로운 길을, 그 뒤에 말이 뭡니까? 새로운 길을 뭡니까? 가겠습니까? 열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은퇴는 안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거는 뭐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치구단 김용주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본인이 실제로 원하는 또 다른 길은 사실은 전남도지사였죠. 있구나. 네,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낙연이든, 그러니까 전남이니까 호남 후보의 대권 가도에서 조력자 역할을 열심히 하고,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 정치 인생을 도지사로서의 한번 묻겠다. 이런 초이스가 하나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시 미국 가서 가발 장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지원, 전동현, 천정배, 서청원 이 네 분은 사실 한때는 절대 국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존재로도 불렸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선 이상 분도 계시고.
17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정동영 의장, 소위 천신정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큰 힘을 얻었는데, 정동영 의원은 말하자면 지난 선거에서 김성주 전 의원하고의 아주 말하자면 레이스에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큰 차이로 떨어지고요. 천정배 의원도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인가요? 꽤 이제 광주에서 떨어지고, 박지원도 서울시에서 제 밑에서 같이 일했던 김원희 부시장 하고 경선에서 전쟁에서 떨어졌는데,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꼭 저렇게 떨어져야 마무리되는 그런 게임인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미리 원행 의원이 사실은 최근에 제가 민주당에 말하자면 그 유세단을 다니는데 그렇게 모양이 보기 좋더라고요. 예.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지원 유세를 다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마무리하는데 좋지 않았겠느냐는.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은 한 시대가 좀 마감되는 느낌이에요. 저분들이 이제 김대중, 김영삼 그분들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되게 측근으로 활동을 하고 정말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분들이 낙선을 했다고 해서 그동안 남겨왔던 여러 족적들이 훼손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우리 국회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외곽에서 도움 주는 원로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은 이제 당선자 현황을 제가 다시 한번 쓱 흘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입니다. 네, 7시 기준의 당선자 현황들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올드보이들의 이 퇴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고, 사실은 또 한 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기영 대변인님, 네. 김부겸 후보가 이제 대구에서 주호영 당선인과 붙었고 또 아슬아슬하게 접전 양상까지 갔지만 결국 종반에 이제 큰 표 차이로 김부겸 후보가 낙선이 됐어요. 네, 이번에는 호남권, 영남권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이 예상이 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후반부에는 조금 나왔었어요. 당 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대권 유력 주자 중에도 또 한 명의 자산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얼마 전이었어요. 어제였었나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대권 주자로서 행보는 아마 계속 좀 하실 것 같은 분위기는 그렇군요. 좀 내보이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두관 이제 당선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당선이 되셨을까? 왜 가능했을까라는 거를 좀 면밀히 당 내에서도 분석을 하고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억지로 좀 분석을 하자면 장관의 저주가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의 저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과 이훈혜 장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역구 출마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부겸 의원도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었고, 또한 부산에 김영추 의원은요 해양수산부 장관했어요.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 둘 다 떨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유영민 장관도 이번에 나왔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교통부 장관, 그러네요. 과기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되게 기대감이 높아요. 그 기대감을 충족해주지 못하면, 아니 당신은 그렇게 잘 나갈 때 우리 민원이나 우리 지역 현안 해결해주지도 않았으면서 우리한테 또 표를 달라고 그러냐, 염치가 있는 거냐, 이런 반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저주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까운 분들이 떨어져서 참 민주당으로서는 영남에 있는 대권 후보들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예, 앞서서 우리가 이제 열린민주당 상황도 다시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례 3번까지 열린민주당이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는 김의겸 후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낙선이 된 거고,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 당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최강욱, 황희석은 열린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윤석열 총장을 향한 원투펀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 오부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네. 황희석 후보는 안 됐고, 최강욱 후보는 이번에 국회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후보가 들어와서 국회에서 예고했었던 것처럼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돼야 된다라고 국회에서 주장을 했을 때 민주당은 그 주장을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은 열린민주당이 표를 많이 못 얻었기 때문에 기가 꺾인 상태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소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법사위에 가서 이야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지금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분위기하고 열린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하고 이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결이 분명히 다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열린민주당의 여러 예상과 다른 결과는 첫째는 조국 재판이 시작됐다. 정경심 재판이 시작됐다는 측면. 그리고 20대 국회가 너무 시끄러웠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이 다 시끄러운 사람만 있더라.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순번상 12번이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전체 제가 한 번도 얘기했지만 교육감 선거가 비슷하다. 들어가면서 누구 찍을래? 더불어 찍으세요. 몇 번 찍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억지로 열린 민주당을 찍으라고 하는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유권자 지지자들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이 다 저런 결과를 만들고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봉주 의원이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정봉주야 이 말이 결정적으로 이게 별로 그렇게 이 정당이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열린민주당이 자기 주장보다는 더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예, 정의당은 6명이 아니라 비례 5명까지 현재 당선 안정권이라는 것으로 정정해드리고 지금 열린민주당이 3명이잖아요. 그리고 무소속 아까 통합당에 있다가 무소속 분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 과연 이 열린민주당 3명을 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니들은 거기 있어 라고 할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 이제 야당과 달리 여당은 워낙 지금 의석수가 넉넉하기 때문에 뭐 급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굳이 안 와도 된다 이분들. 뭐 그동안 처음에는 이제 효자당이라고 했는데 자꾸 효자가 아니라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욱했죠. 자살골을 조금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오늘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처절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선거 결과 오늘 돌직구쇼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국정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 돌직구쇼가 이제 내일부터 또 차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1루가 시작됩니다. 어제 231루 없다는 말을 제가 깜빡하고 못 드려서 231루 보려고 들어오셨다가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어제 그 말씀 제가 깜빡 잊고 못 드렸다는 것 죄송하고요. 지금 231루 시작하겠으니까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정치 고단수 두 분 모시고 유단자입니다. 유단자 두 분 모시고 더 처절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내용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